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 첫 주말인 오늘 국회 앞에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선 조 전 장관과 정부를 비판하고 공수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다음 주 22일부터 4일 동안 하와이에서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일정과 장소까지 상세히 공개한 건 한국 정부에 돈을 더 내라고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음 달 우리 해군이 미국, 일본과 함께 합동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후 세 나라가 처음으로 합동훈련에 나서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10과 노트10의 지문인식 기능이 뚫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종의 지문인식에서도 오류가 확인됐다는 제보가 나온 가운데 금융사들은 당분간 해당 기능을 이용하지 말라고 소비자들에게 긴급 공지했습니다.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에선 아직까지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으로 밀려든 거대한 해양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뉴스미션에서 수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전기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 처음 맞는 주말에 서울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서초동을 채우던 촛불은 오늘부턴 여의도 국회 앞으로 옮겨갔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서 개혁 입법을 완수하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먼저 국회 앞 현장을 연결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효정 기자, 집회가 시작된 지 한 2시간쯤 됐습니다. 지금도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지금은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는 앞서 오후 6시쯤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이 무리한 수사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하고 조금 전에는 이 조국 전 장관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그런 회임식도 있었습니다. 이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 앞에서 이 여의도 공원까지 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지금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집회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이제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간 것은 그 이유가 있겠죠? 네, 참가자들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는 했지만 우리가 검찰 개혁의 이 외침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법안 통과의 열쇠를 이 국회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게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서효정 기자의 뒤로도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손팻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근에서 다른 집회도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같은 여의도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좀 사이에 두고 있어서요,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소란은 있었는데 오늘 낮에 이 촛불 집회 현장에 한 남성이 물병을 투척하려고 접근을 했다가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자, 앞서 장소를 옮겼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서초동에서도 여전히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 열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서초동에서 지금 비슷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북유계 사람들 측에서 연 촛불 문화제인데요. 이쪽도 비슷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열린 여의도 촛불 집회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효정 기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검찰 개혁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세종대로 내거리 인근까지 360여 미터가량 거리에 모였습니다. 앞서 조국 사퇴를 외쳤던 한국당 집회구호는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우리가 사퇴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까?
지금부터 오늘 미선당권에 대한 심판을 시작합시다. 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게 불리한 수사를 검찰이 하면 수사 중단, 사건 갖고 와라 할 수 있는 게 공수처법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은 장기 집권을 위한 악법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2시간가량의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청와대 사랑채 방면으로 행진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미국이 다음 주 하와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2차 협상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공정한 분담을 우리 측에 촉구하고 있는데 1차 때는 없던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공개적으로 압박에 나선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 방어 비용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군 주둔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은 아예 들어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한국이 공정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곤 미국의 덕을 보는 동맹은 공정하게 분담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이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자 보도 자료까지 내며 공개적으로 인상을 압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까지도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It's a very rich country. They should be paying, and so should many other countries be paying if they want this kind of protection. 미국은 간접 비용까지 포함해 50억 달러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5배 규모입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에 이은 2차 협상은 나흘 뒤 미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작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처럼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라는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어제 일부 대학생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농성을 벌였습니다.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인데 모두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우려를 표명했고 미 국무부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대학생들이 사다리를 타고 대사관저 담을 넘어갑니다.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도 벌입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17명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건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틀째 조사를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 중입니다.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은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반드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막아내야 하기에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외교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 공간에 대한 위해나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한국이 모든 외교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1개 중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 인력을 늘렸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소셜미디어에 대처를 잘해준 대사관 경비대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다음 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얼어붙은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찾을지 모른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우리 해군도 미국, 일본과 함께 합동훈련에 참여하기로 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대한 미국 쪽 우려가 큰데 이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서태평양 주변 6개국 잠수함 합동 구조훈련 퍼시픽 리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잠수함 침몰 시 구조 방법을 논의하고 모의 구조를 해보는 훈련인데 참가국 중에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외에 일본, 미국과 한국이 눈에 띕니다. 호주에서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데 우리 해군은 1,200톤 장보고급 잠수함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뒤 처음으로 미국, 일본과 함께하는 훈련이 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11일 동안 이어져 지소미아가 정말로 종료되는 다음 달 23일 0시 일주일여 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 참가를 두고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놓고 미국이 표명해왔던 한미일 군사공조 약화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해상자위대 관함식 때 일본 측은 우리 해군을 초청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다음 주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서 아베 총리를 만날 예정인 만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가 관심으로 떠올랐는데요. 한일 양국에서 기대감은 모두 커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일본 언론도 우리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서 다음 달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보도하고 있죠.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청와대는 아베 총리가 좋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만날 수 있다란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음 달 아세안이든 에이펙이든 언제든 만날 의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사될 수 있느냐를 놓고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으로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지만 현재 한일 양측의 입장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아베 총리에게 직접 전할 텐데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네, 이낙연 총리는 친서 혹은 구두 메시지를 통해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아베 총리에게 전할 텐데요. 여기에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정상회담을 공식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와의 면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두 정상이 만날 여건이 되는지부터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네, 청와대는 우선 이 총리의 일본 방문 결과부터 좀 보겠다는 거군요. 그럼 결국 지금으로선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노영우 국무조정실장은 어제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이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1월 상황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11월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 달 23일이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또 11월에는 아세안이나 에이펙 등 다자간 회의가 열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건 한일 두 정상의 의지입니다.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이유도 현재로선 아베 총리의 대화 의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 총리와 아베 총리와의 면담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남북한과 일본이 국제표준 해돋이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문제를 놓고 비공식 협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IHO 국제수로기구 사무총장 주재로 모나코에서 열린 이번 협의에선 미국과 영국 대표도 참석해서 그동안 일본해만 사용해온 해돋이의 표기를 바꾸는 데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협의는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로 IHO는 내년 총회에 협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유니클로의 새 광고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측에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서도 광고를 내리거나 고치지는 않겠다고 하자 온라인에선 이를 패러디하며 비판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피해 할머니가 여기 직접 출연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19초가량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와, 할머니, 그 문구 완전 좋은데요? 와스레레라나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본어 팻말을 든 할머니와 청년이 등장합니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90살 양금덕 할머니와 전남대학교 4학년 윤동현 씨입니다. 제 나이 때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 유니클로 광고에서 98살 여성이 오래된 일은 기억 못한다고 대답한 장면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비하나 어떤 조롱에 대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유니클로 광고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유니클로는 한국판 광고에만 80년도 더 되는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는 자막을 넣어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니클로 한국법인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며 광고를 수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간제 지원자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를 연산시키고 또 조롱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항의가 많을 때는 그 광고를 적어도 수정하거나 내려야 하는 것이 기업의 도리라고. JTBC 이주찬입니다. 이번 태풍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이 쓸려나가는 사태가 일어나 논란이 됐죠. 일본뿐 아니라 중국도 서해 바다를 따라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웃나라 원전 사고로 우리 바닷물까지 오염될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해양오염 대응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실시한 훈련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대기 오염에 대해서만 훈련을 했을 뿐 해양오염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2017년 원안위 내부회의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 위원은 바다로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는 건 후쿠시마 원전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며 해상으로 방사능 오염 물질이 방출되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나리오가 선제적으로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능 오염 물질 해양 유출 관련 시뮬레이터 등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놨지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에선 서해 바다를 따라 원전 47기가 가동 중입니다. 중국과 인접한 해역 지역에서는 지진이 빈발하고 있거든요. 그 원전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해류를 타고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확산이 될 수도 있고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해양 쪽의 원전 그 방사능 누출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안위는 다음 훈련부터 해양 오염 문제도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정밀한 대응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50대 남성의 시신을 방치한 제주 명상원 관련 소식입니다. 앞서 시신에 설탕물을 먹이고 보존 처리까지 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시신이 발견된 방에서 의료용 한방침 상자가 여러 개 발견된 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한방침이 도대체 어떤 용도로 쓰였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제주시 명상원에서 57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5일 오후 5시쯤입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수련실에서 현장 감식을 벌여 주사기와 에탄올, 흑설탕 등을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의료용으로 쓰이는 한방침 상자 여러 개가 나온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한방침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상원 관계자들이 김 씨에게 한방침을 놓았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사망이 의료 행위와도 관련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경찰은 시신 부패가 많이 진행돼 침을 놓은 흔적을 맨눈으로 알아보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최소 한 달 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명상원 측은 시신에 설탕물을 먹이고 보존 처리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된 명상원 원장 58살 홍모 씨는 김 씨가 수련 도중 숨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가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홍 씨 등이 김 씨 시신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배우 최민서 씨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역주행 사고를 냈는데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문제는 최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이번이 벌써 4번째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선 처벌이 너무 가볍다, 잦은 음주운전은 처벌을 강화하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6일 오전 배우 최민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카니발 차량을 몰고 진입이 금지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 도로로 들어간 겁니다. 최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3%였습니다. 최 씨의 차량은 도로로 들어간 뒤 잠시 멈춰 있던 다른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상대 차량 운전자의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습니다. 또 최 씨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듣고 12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반복된 음주운전에 집행유예를 내린 것은 가볍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검찰도 최 씨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 운전자의 부상이 크지 않은 점, 최 씨가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월 시행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정법 전에 일어나 개정법이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10의 지문 인증 오류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네티즌들이 특정 커버를 씌운 뒤 인형이나 심지어 먹던 감으로도 잠금 해제하는 영상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고객들에게 지문 인식 기능을 끄라고 긴급 공지에 나섰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피겨 인형으로도 먹던 감으로도 잠금 해제가 됩니다. 네티즌들이 올린 갤럭시 S10과 노트 10의 지문 인식 오류 영상입니다.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갖췄다고 자랑하던 지문 인식이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애초 특정한 전화기 케이스만 지문 인식 오류가 발생한다고 알려졌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오돌도돌한 패턴을 지닌 실리콘 케이스를 씌운 뒤 무엇이든 갖다 대면 모두 올바른 지문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과 케이스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겨진 패턴이 지문으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갤럭시 탭 S6도 지문 인식 오류가 확인되면서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S10과 노트 10은 초음파를 활용해 지문을 인식하지만 갤럭시 탭 S6는 광학식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정 제품이 아닌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 전체의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지문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배포한 패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문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기기 자체를 개선하는 대신 지문과 일치도가 떨어지더라도 인식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수정했다는 겁니다. 강력한 생체 보안 인증 수단인 지문 인식이 뚫리면서 금융회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성페이를 비롯한 각종 금융 결제 서비스가 지문 인식을 인증 시스템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카드사들은 긴급 공지를 통해 갤럭시 S10과 노트 10 사용자들에게 즉시 지문 인식 기능을 해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해당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주 초까지 문제를 해결할 소프트웨어 패치를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건물에 불이 나면 벽 사이를 관통하는 배관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틈을 내화 충전재라는 것으로 메우는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불에 약한 불량 충전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1000도에서 2시간은 견뎌야 정상인데 실험을 해보니 50분도 안 돼서 불이 났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내화 충전재 시장에서 선두권 업체인 A사의 제품입니다. 불을 붙이자 2분 만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20분이 지나자 연기가 솟구칩니다. 점점 부풀어 오르더니 결국 47분 만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1000도에서 2시간을 견뎌야 하는 품질 기준에 못 미치는 불량 제품입니다. 또 다른 선두권 업체인 B사의 내화 충전재도 불량이긴 마찬가지. 열을 가해도 표면 온도가 애초보다 180도 이상 오르면 안 된다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실험 내내 퍼지는 연기도 문제입니다. 약 70%가 질식사입니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 화염이 이동하는 속도보다 연기가 이동하는 속도가 월등히 빠르고요. 그런데도 이들 제품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아 새로 짓는 건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주상복합 건물, 쇼핑몰, 대단지 아파트 등 각종 대형 건물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 취재진은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이 서울의 한 신축 대형 병원에 들어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불량 내화 충전재가 유통되는 건 국토부의 인증 절차가 허술해서입니다. 업체가 인증받을 제품을 직접 공인 시험 기관에 제출하기 때문에
시험용 따로, 판매용 따로 제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본인들 자재가 아닌 다른 자재를, 다른 회사 자재를 사가지고 가서 그거를 설치하기도 하는 경우도 테스트 시공할 때 좀 두껍게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4년 전부터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에서는 10곳 중 4곳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쓰인 내화 충전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을 시작한 뒤에도 불량 제품 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현장을 돌아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취재진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번 실험 결과를 해당 업체들과 국토부에 알렸습니다. 업체들은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공장을 직접 조사하는 등 관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서 형사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JTBC 정혜성입니다. 주택가에서 아이와 길을 가다 갑자기 사람 키보다 큰 철제 자재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낡은 상가의 지붕에서 뜯겨나온 건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상가는 관리인도 없고 또 안전점검도 안 받은 경우가 많아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도로를 잇는 길에 사람 키보다 큰 양철 자재 3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길은 폭이 3m가 채 되지 않아서 성인 2명이 나란히 걸으면 적당한 정도입니다. 당시 상가 지붕에서 양철 구조물이 떨어진 흔적이 아직도 길 곳곳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30대 정모 씨가 5살 딸과 함께 걷다가 다칠 뻔했습니다. 아이들이 하원을 이 앞에서 해요. 아기가 아직 어려요. 5살이라서 제가 아이 손을 잡고 여기를 원래 항상 오는 길이었는데 누군가가 다쳤을 것 같아요. 이 상가 건물은 1994년에 지어졌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따로 없고 임대인들이 관리해왔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떨어지지 않게 못질이랑 이렇게 하면서 단단히 이제 돌려내긴 했고요. 건물 자체가 90대고 노화돼서요. 덧대고 이런 여건이 아니에요. 올 초 국토교통부는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5년 이내에 정밀 안전점검을 받게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점검을 마치기까진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나가는 행위라든지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조치하는 것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요. 지자체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JTBC 이예원입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한인 밀집 지역인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이틀 연속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특히 지진이 잦은데 또 대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로스앤젤레스 북동쪽 컨카운티 리츠크레스트와 남쪽의 컴프턴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밤 10시 34분 리츠크레스트에선 규모 3.8의 지진이, 18일 0시쯤에는 컴프턴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얕을수록 지진파가 강하게 느껴지는데 리츠크레스트 지진의 진원은 8km로 매우 얕은 편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7월에도 규모 6.4와 7.1의 강진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또 미국 지질조사국도 이곳과 관련해 최근 열흘 사이 규모 3.0 안팎의 지진이 2차례 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이들 지진으로 인한 재산 피해나 부상자 신고는 아직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은 대지진 발생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지진연구소는 남부 캘리포니아를 관통하는 갈록 단층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갈록 단층은 250km의 비교적 길이가 짧은 단층인데 기존에 보이지 않던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 겁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갈록 단층의 불안정성이 강진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태풍 미탁이 핥히고 간 동해에선 지금 거대한 해양 쓰레기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태풍이 지나가면 수천 톤에 달하는 쓰레기로 골치를 앓는데 치유럼도가 나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뉴스미션에선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울진의 수거 작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2주가 흘렀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동해안 지역은 밀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뉴스미션이 가보겠습니다. 5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던 경북 울진입니다. 태풍 잔해물이 바닷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정리 작업에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갈퀴로 긁고 손으로 집어 한 곳에 모읍니다. 중장비로 옮기기 쉽게 만들어두는 겁니다. 초목류가 가장 많지만 생활 쓰레기도 눈에 띕니다. 무겁고 큰 물건은 여럿이 함께 날라야 합니다. 여기 많이 줄어든 거라 하던데? 예, 이거 다 우리가 다 한 거예요. 한 건데 또 돌이 올라온 거야. 됐다, 이거 여기다 모아놓자. 한두 번 작업해선 어림도 없습니다. 당장 마을 복구가 급하다 보니 해변까지 치우기엔 일손이 모자랍니다. 아직 복구 손길이 닿지 못한 바닷가입니다. 이쪽을 보면 이렇게 뜯어진 장판도 보이고요. 이렇게 술병, 라면, 그리고 온갖 스티로폼 조각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이 모래사장을 따라 온갖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싣고 온 잔해더미를 쏟아냅니다. 넘쳐나는 쓰레기 때문에 임시 적시장도 여러 군데 만들었습니다. 수거한 쓰레기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이곳에서 건조시킨 다음 전문 처리업체로 보냅니다. 어디서 온지 모를 타이어, 어구 등이 뒤엉켜 쌓였습니다. 바닷물을 머금은 쓰레기는 그대로 묻거나 태울 수 없습니다. 소금기를 제거하고 분류 작업도 거쳐야 합니다. 일반 쓰레기보다 처리 비용이 3배 넘게 더 듭니다. 이번 태풍으로 울진에만 2,5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밀려왔습니다. 다른 동해안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차인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처리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쓰레기가 다시 바다로 유입되면 해양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선박 사고의 원인이 돼 지자체마다 수거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해변이 다시 제 모습을 찾기까지 몇 달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평소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태풍을 타고 또 다른 재난으로 되돌아온 건 아닐까요? 뉴스미션 최하은입니다. 모처럼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곳곳에선 가을을 맞아 축제가 열렸는데요. 내일도 오늘처럼 좋은 날씨가 전국에 걸쳐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마포 나루 새우젓 축제의 개장을 선언합니다. 조선시대 새우젓이 드나들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걷기 대회에 문화체험 행사까지. 이렇게 추운 데가 없다고. 저는 이게 다예요. 빨리 가셔야 돼요. 이게. 현지에서 가져온 각종 젓갈을 판매하는 장터엔 많은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공원은 억새꽃의 금빛으로 또 핑크뮬리의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과 광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 머물렀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여서 바깥 나들이하기에 좋았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공원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야외를 피해 실내를 찾은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열대부터 지중해까지 여러 식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넓으니까 애들이 뛰어다녀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보라색 꽃을 보고 조카가 블루베리 꽃이라고. 강원 설악산은 오늘 낮까지만도 3만 명 넘는 등산객이 찾아 오색 단풍을 즐겼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습니다. 나들이 떠나기 좋은 날씨가 모처럼 주말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밀리언셀러로 반향을 일으켰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영화로 만들어져 다음 주면 극장에 걸립니다. 원작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속속 출간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30대 김지영 씨.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엄마로 살며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덜어는 양보하고 포기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잃고 살아가던 지영은 마음의 병을 앓던 끝에 어느 명절 친정엄마가 됩니다. 사부에 저도 제 딸 보고 싶어요. 저차가 지금 뭐라카노?
너무도 평범해 쉽게 말하지 못했던 일상 속 차별을 드러낸 원작은 120만 부를 찍으며 소설 엄마를 부탁해 이후 9년 만에 밀리언셀러가 됐습니다. 그러나 책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여성 연예인들이 온라인상에서 공격을 당하는 역풍도 있었고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 역시 많이 시달렸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큰 부담은 없었고요. 이 이야기를 선택하고 같이 만들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책은 해외 17개 나라에서 출간되는데 중국판은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가 됐고 일본에서도 아시아 문학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위로와 공감을 확산했습니다. 엄마보다는 지영이가 좀 더 낫고 지영이보다는 지영이의 딸인 아영이가 좀 더 나은 시대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지 그 여부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안에 판가름 납니다. 영국 하원은 오늘 오후 특별 개회를 하고 찬반 토론 등 승인 표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표결에서 브렉시트안이 가결되면 영국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EU를 탈퇴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이달 초 동해상에서 일본 어업 단속선과 북한 어선이 충돌했을 당시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일본의 단속선이 북한 어선을 향해 물대포를 쏜 뒤 두 선박이 충돌해 북한 선박이 가라앉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북한은 일본 단속선이 고의로 어선을 침몰시켰다며 그동안 재발 방지책과 배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공채시험에서 3차 합격자 일부가 불합격 처리되면서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코트라는 지난 주말 실시한 3차 시험 가운데 영어 회화 테스트의 반영 비율을 10%로 해야 했지만 엑셀 계산 오류로 1%만 반영해 당초 합격자로 통보한 8명을 다시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면접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코트라 측은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4층 창문 밖에 서 있던 고양이를 누군가 밀어 떨어뜨렸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시민 카메라에 떨어지지 않으려는 고양이를 누군가 미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 이 시민이 현장에 갔을 때 고양이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계속되는 칭찬으로 정했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 광화문에서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가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연설을 했는데 유독 여러 번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뭔지 확인해 보시죠. 예. 지금 검찰 일 잘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몰라도 지금 검찰 잘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예, 그동안 계속 평가가 오락가락했었는데 이번엔 검찰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내용이군요. 네, 이 여권이 주장하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안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검찰 지금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치켜세운 겁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이 검찰이 국회 방송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죠. 이게 한국당이 민감해하는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처음 이뤄진 강제 수사였는데 황교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 것인데 이 황 대표뿐 아니라 한국당 차원에서도 어제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한국당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은 검찰 출석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한국당이 이제 패스트트랙 수사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는 거군요. 사실 조금 전에 봤던 그 어제 국회 방송 압수수색,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결국 수사 대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현재까지 무대응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한국당 개별 의원들을 접촉을 해서 의견들을 좀 물어봤는데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 할리우드 액션이다, 여당 진영을 향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수사 과정에 이 절차에 문제가 없고 정치적 의미가 없다면 검찰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을 준 의원도 있었습니다. 예. 일단 겉으로는 오늘 황 대표의 발언도 그렇고
또 이틀 전에 있었던 대검찰청 국정감사도 그렇고 연일 이 검찰을 치켜세우면서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예.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성령 없이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흔들리지 않고 수사할 거라고 보면 되죠. 예. 그때도 지금 우리 총장님 칭찬하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거리입니다. 네, 이런 여야 공방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나가라는 신호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예, 누구에게 나가라는 신호입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른미래당은 지금 두 식구로 나뉘어 있어서 아침 회의도 서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 손학규 대표로 이 대표가 되는 당권파, 그리고 또 하는 쪽은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비당권파. 저희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라고 해서 줄여서 변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당권파 이준석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최고위원 자리를 내놓게 됐습니다. 이 한 행사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욕설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이 최고위원이 곧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손학규 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손 대표를 겨냥해서 사당화란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비판을 이어간 그런 모습인 거군요. 근데 최근 이제 바른미래당 관련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는 것은 대부분 어떤 갈등, 뭐 이런 내용들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주 발언하는 사람이 또 있는데 이 바른미래당 또 비당권파 하태경 의원도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안철수, 유승민이 만든 정당을 완전히 말아드셨습니다. 이제는 힘들어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썼는데 하 의원도 앞서 지난 5월에 징계를 받고 최고위원 자리를 내놨었고 이번에 이준석 최고위원도 자리를 내놓게 된 겁니다. 이를 놓고서 손학규 대표가 비당권파들을 겨냥해서 빨리 짐 싸서 당 나가라는 얘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손 대표가 비당권파를 향해서 오늘 직접 패거리 정치라고 겨냥을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패거리 정치로 우리 정치가 찌그러지고 추악해지고 또 막말 정치로 여론 언론을 타겠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이제 없어지고 정도의 정치를 가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주고받은 말로만 보면은 갈라서려고 했으면 벌써부터 갈라섰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는 어떤 각자의 사정, 각자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나가려는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비당권파 역시도 내부 사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비당권파는 지금 유승민계와 안철수계로 나뉜다고 할 수 있는데 유승민계 같은 경우에는 당을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자, 신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반면에 안철수계는 창당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예. 오늘 또 비당권파 비동계 모임이 있었는데 이 비공개 모임의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도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안철수계가 다음 주 초에 당권파인 손학규계와 회동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서 만약에 이 비당권파 내부에서도 좀 갈등이 심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유승민계, 안철수계, 손학규계 세 갈래로 나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 이 경우에는 이 유승민계 일부가 한국당과 이 통합 논의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일부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넘게 크게 벌어져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 수도권과 충남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에서 보통일 거란 예보입니다.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